안녕하세요. YBM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우선 적중 특강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6급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듣기, 독해, 쓰기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보통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이 듣는 대답이 선생님 저는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오래 체류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짧게 공부를 해서 6급에 익숙치 않은 학생이건 다 상관없이 선생님 저는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쓰기라는 것도 난공불락의 큰 성벽처럼 보이는 이 쓰기 영역도 정확한 방법과 전략과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정복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적중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기 부분에서 큰 도움을 얻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6급의 쓰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시험을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쓰기 영역은 보시면 천자분량의 글을 10분간 읽으시고 35분 동안에 400자 내외의 글로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쓰기가 그냥 하나의 작문 영역이 아니라 독해와 쓰기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천자분량의 글을 10분 동안에 읽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0분을 그냥 내가 읽고 글을 옆에 두고 그냥 작문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이 10분 뒤에, 정확하게 10분 뒤에 이 원문을 걷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동안에 이 글을 독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숙지하고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한 상태여야만이 35분 동안에 원문을 보지 않고 글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00자 내외의 글로 35분 동안의 후반부 작업인 거죠. 요약을 하시게 됩니다. 시험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험지 원문에도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독해할 때는 옮겨 적거나 메모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감독관이 펜 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하거나 내가 베껴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그냥 눈으로만 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주의할 사항 같은 경우는 작문할 때는 개인의 의견을 절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가령 중국에서 좀 오래 생활을 하셨거나 화교 학교를 다니신 적이 있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글을 다 읽고 나서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적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본인 임의대로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얻었던 그 교훈이나 느낌을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6급의 쓰기 영역은 철저하게 복술입니다. 이 봤던 글 내용을 그대로 리바이벌, 그대로 재현을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이나 어떤 느낌이나 감상을 쓰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은 가장 기본적인 주의사항 숙지하시고요. 본격적으로 핵심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쓰기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좀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찰을 하시고 정확하게 꿰뚫고 난 다음에 이제 전략을 정하셔야 돼요. 쓰기는 단순히 쓰기가 아니라 독해와 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10분 동안에 독해를 하게 하고 그 뒤에 35분 동안에 작문을 하게 하기 때문에 단순히 쓰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독해가 수반된 작문의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독해는 시간을 10분을 줍니다. 10분 동안에 천자 내외의 글을 한 번 읽는 것도 힘든데 사실상 이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2번 내지는 3번 정도는 독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부단히 좀 노력을 하셔야겠죠. 첫 번째, 근데 단순히 그냥 내가 쭉 1번, 2번, 3번 이렇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고 공략하셔서 독해를 해야 됩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그냥 후다닥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사실 이 10분이 길고도 짧을 수 있고 짧고도 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을 아주 알차게 활용을 하셔서 독해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1회 독해를 하실 때에는 내가 처음부터 아주 꼼꼼하게 읽어서 다 외워야지, 다 암기해야지 이러면 끝까지 뒷심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다 숙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학생들의 글을 볼 때 서론이랑 본론 중반까지는 정말 너무 완벽하게 잘 썼는데 용두삼이죠. 뒤에가 흐지부지 돼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짓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로 전체의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6급 그 쓰기 지문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해결하고 가야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강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쭉 한번 읽는 걸 우선적으로 전제를 깔고서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국어라고 적어놓은 것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할 때는 머릿속으로 이 사람이 언제 뭘 했고 어떻게 해서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한국어로 요약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시면 내용을 끝까지 외우고 숙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으실 때는 한국어로 내용이 이렇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시면서 한국어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 읽으셨어요. 내가 이거 한 70%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다 파악을 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이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2회 독해를 하시게 될 때에는요. 어차피 한국어로 머릿속에 내용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내가 한국어로 쓰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한국어는 알겠는데 중국어를 쓸 때 막상 정확하게 내가 써야 될 표현들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글을 읽으실 때에는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한국어 내용을 중국어로 재현을 해낼 때 어떤 단어들이 필요한지 두 번째 읽을 땐 중국어로 그 단어들과 그 어휘들이나 표현들을 숙지하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전략인 거죠. 처음에 한국어로 머릿속으로 쭉 내용을 읽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어로 탁탁 내가 이 단어가 필요했지. 이 글을 풀기 위해서 이 내용을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어, 이런 수어, 이런 목적어가 필요하지. 중국어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글은 중국어로 쓰셔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읽어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10분 동안에 2번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하셔서 처음에는 한 번 읽는 걸 한 10분 정도로 정해놓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점점 7분, 6분, 5분 이렇게 줄여나가면 여러분이 읽는 글의 수가 늘어날수록 시간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연습은 사실상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나 이렇게 탁탁해서 할 수 있어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독, 2독까지는 하셔야 되고요. 사실상 이론적으로 볼 때는 3독까지 하면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3독을 하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람 이름이 꼭 나옵니다. HSK 6급 쓰기에서는 사람 이름을 일부러 쉬운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주 어려운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반드시 써야 되는 어떤 지명이나 고유명사 같은 게 있는데 막상 얘가 쓰려면 되게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이 사람이 주인공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 이름이 되게 여러 차례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 이름을 계속 써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날 경우는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직전에 감독관이 이 원고를 이 쓰기 장문 내용을 걷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사람 중요한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내가 기억해둬야 할 고유 명사나 아니면 이 표현 되게 멋있었는데 내가 정말 살리고 싶었어 라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글자 쓰는 그것을 눈에 찍어두시고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사실은 1회, 2회, 3회에 거쳐서 3독을 한다고는 하는데 적어도 제가 3독까지는 안 되면 2독까지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독해입니다. 독해가 10분 동안에 2, 3회를 읽고 지나가는 거고요. 장문은 35분 동안에 이제 여러분은 원문이 없는 상태에서 답안지와 이제 싸우는 거죠. 계속 장문에 써 내려가야 하는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한국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 문법에 충실하게 또 너무나 미사여구 이렇게 치중하다기보다는 정말 기본 주어, 수로, 목적어 그리고 내용의 맥이 맞게끔 글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본격적으로 그러면 핵심 전략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쓰기 같은 경우는 독해랑 장문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더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독해예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지만 이 10분 동안의 밑바탕을 잘 깔아놓지 않으면 나머지 35분 동안에 그걸 쌓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분 독해가 사실은 우선입니다. 10분 동안 아주 열심히 독해를 하셔서 다 파악하지 않으면 나머지 35분을 제대로 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독해가 우선입니다. 10분 동안에 최소 2, 3회 읽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근데 말이야 쉽지 사실 10분 동안에 읽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속독법을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독법은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문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문장 하나하나만을 내가 이게 주어가 이렇고 수어가 이렇고 이 사람이 뭘 했지 하나하나만을 기억해서는 천자되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파악하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글 전체를 보는 방법과 또 문장 하나하나를 보는 방법을 따로 분리하셔서 그 속도법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글 전체 공략법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독을 하실 때예요. 그냥 단순히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 승, 정, 결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HSK 6급 쓰기 부분에서 이야기 형식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뭘 했고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고 마무리가 됐고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편에 완성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순서대로 내용을 숙지하셔야겠죠. 발단이 어떻게 됐어? 도입부가 어떻게 되고 전개가 어떻게 되고 그 일이 어떻게 발전이 돼서 결론이 이렇게 됐다라고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지 그냥 산발적으로 기억되는 내용들을 작문을 해나가시면 안 되고요. 사실상 처음에 읽을 때부터 내가 서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었구나. 중간에 본론은 이렇게 해서 전개가 돼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구나. 마무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런 식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기억하셔야 암기하기도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상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전체의 맥을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초반이랑 중반까지 아주 열심히 내가 잘 읽었어. 근데 뒷부분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한국어로 기승전결을 파악해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나면요. 두 번째, 작문 시 필요한 중국어 표현을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막상 중국어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주어는 어차피 이 인물 주인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가요. 근데 동사랑 목적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일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중국어로 뭐였지? 이 사람이 이 목적어를 가지고 뭘 한 것 같은데 이 목적어가 중국어로 뭐였지? 한국어로만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주어, 수록, 목적어 위주로 중국어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사여구나 수식어구는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주술목이 외워지는 것이 좀 숙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미사여구나 관형어구를 외우는 연습을 하시면 좋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6급의 어느 정도의 안정권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주어, 수로, 목적어의 중국어 표현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익명이나 성어, 어려운 글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학생들이 낸 쓰기 문장들을 제가 이제 가이를 하면서 볼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글씨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어려운 글씨도 기억을 못하지만 참 쉬운 글씨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글씨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그 감독관이 시험지를 걷어가기 전에 정말 여기서 내가 작문했을 때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단어는요. 펜을 못 들게 하잖아요. 손가락으로라도 반드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걷어가기 직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하나의 좀 팁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 이름을 시험지 걷어가기 전에 막 기억을 하시고 있다가요. 걷어가잖아요. 그럼 답안지에다가 그거 먼저 써놓으세요. 처음에 그 사람 이름이 등장을 안 해도 먼저 그거부터 써놓으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 전체를 이런 식으로 삼독을 해나갑니다. 한국어로 보고 내용을 기승전결을 숙지를 하고 중국어로 필요한 부분들을 주술목 위주로 해서 숙지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인명이라던가 고유명사를 숙지를 하셨잖아요. 글 전체는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사실상 글 전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스킵해가면서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문장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독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오역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한 건데 딴 사람이 이 행동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잘못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글의 전체 맥은 잘 잡아가는데 디테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장 자체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평상시에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공략하는 법은 따로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제가 듣기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강의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모르는 단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단어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모르는 단어는 과감하게 빼놓고 정말 여러분이 아는 단어를 주술목을 정확하게 잡아서 해석을 하셔도 전체 글의 흐름에 무리가 전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와 수식어구는 생략하면서 그 대신에 누가 뭘 했네, 주어수로 목적어 위주는 정확하게 잡아서 읽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오역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례를 하나 들으면 이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글을 쓸 때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로 가야 되는데 대상을 주어로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어수로 목적어는 정말 아주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나눠가면서 문제 풀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론 설명을 제가 거창하게 하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당황하기가 쉽고 또 이론이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중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거 어떻게 앞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의하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첨부되어 있는 파일에서 여러분이 이 쓰기 문제가 있잖아요. 적중 문제의 지문을 시간이 없어서 요약이나 장문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원문 내용은 반드시 먼저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딸려있는 적중 문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전략대로 쭉 한번 한국어로 읽어보고 중요한 표현 중국어로 좀 파악을 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이 적중 문제 풀이 부분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글 전체를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 1단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적중 문제 1단락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회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사실 이 글 전체의 내용이 광고회사가 처음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시작했는데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전략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이 이 뒤에 문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앞뒤 내용 중에서 제가 파랗게 표시한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락의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1000자 되는 분량의 글을 400자 내외로 줄일 거면 어쨌든 빼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복되는 내용들을 빼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 전체를 조금 있다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세부사항은 보겠지만 글 전체가 이게 한 단락이라면 제가 표시해 놓은 파란색 부분만 핵심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중간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关于这些位置 이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열악하니까 환경이 좀 좋지도 않고 자금도 별로 없으니까 좀 너무 좋은 광고판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눈에 띄지 않는 광고판을 사겠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타더員工 그들의 직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직원이 凭着职业习气习惯 직업적인 그런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기운이나 느낌을 가지고는 全部否定了 모두 부정을 했다. 근데 중간에 이 부분을 몰라도 주어수를 나눠서 뭐예요? 그들의 직원들은 모두 이거를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 눈에 띄지 않는 광고판을 사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반대를 한 거죠. 근데 뒤에 보시면 그들이 指着 가리키면서 옆에 있는 空着其他广告牌 비어있는 광고판 여기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렇게 좋고 큰 광고판도 또没有人住 빌리는 사람이 없는데 何况 하물며 우리 이렇게 눈에 띄지 않은 광고판은 어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인용 부분에 나오는 이 얘기들은 어차피 반대하는 내용이잖아요. 앞에 직원들은 반대했다는데 반대하는 세부사항을 적어놓은 거라서 내용이 겹칩니다. 아무리 이제 대화 내용이 좀 이해가 파악이 됐고 내가 이거 쓰고 싶어 해도 사실 이 사람들은 반대했다면 쓰면 되는데 굳이 이 밑에 있는 인용문은 쓸 필요가 없겠죠.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중 문제 연이어서 갑니다. 그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我还是把它拿下吧. 근데도 난 이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我会想办法 내가 방법을 한번 찾아서 이걸 좀 잘 사용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 눈에 띄지 않는 광고판을 산대요.
근데 결국은 이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광고판을 사고 싶어. 왜냐면 내가 방법이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밑에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중복이 되네요. 같은 얘기는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은 반대했지만 사장님은 결국은 난 방법이 있으니까 샀어만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 처음에는 그 부분이 좀 쉽진 않겠지만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되네. 똑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핵심 내용만 살려놓고 나머지 중복되는 부분들은 생략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글을 전체를 보실 때 항상 이 포인트는 기억하시고 글 전체 맥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법적인 오류를 피하고 쓰기. 이때까지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삼독을 꼭 해야 되고, 읽을 때 문장은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 되고, 기승전결 나눠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전반부죠. 10분 동안에 우리가 독해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의 전략을 설명드렸다면, 이제 후반부, 장문은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핵심 전략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독해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장문을 쓸 때 예전에 중국에서 좀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장문을 좀 평상시에 많이 했거나 일기라도 많이 써봤거나 장문을 많이 해본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덜한데 계속 한국에서 중국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장문은 많이 안 해봤어요의 경우에는요. 막상 내가 독해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장문은 또 정확하게 장문의 공략과 전략을 가지고서 공부를 따로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쓰기 공략법을 좀 살펴볼게요. 글요, 멋진 문장 외워서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멋있게 좀 근데 멋있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얘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장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멋있게 말을 썼어도 핵심을 잡지 못하면 이 글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핵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기본 문장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문장 구조를 반드시 좀 숙지하셔야 되겠고요. 접속사가요. 사실상 이제 그냥 주술목 이렇게 메시지만 탁탁 던지면 조금 좀 약간 기초 수준의 문장이겠다 싶을 수 있는데 접속사라던가 좀 멋있는 구문들을 좀 같이 좀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중국 선생님이 읽으실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썼네. 앞뒤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사실은 우리가 4급에서 5급까지 접속사는 기본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워왔잖아요. 어려운 접속사가 아니라 인웨이 수어이라던가 수이란 딴시라던가 아주 기본적인 접속사라도 이거를 쓸 때와 쓰지 않을 때 효과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접속사는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써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급 표현 익히기는 입문 단계 학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아주 간단한 고급 표현으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급 표현 익히기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글쓰기 공략법.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기본 문장 구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기본 독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만 잘 갖춰져 있으면 탄탄한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우리 학생들의 그 문장을 많이 수정을 해보고 가이를 해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주술목을 잘 잡아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많이 글을 써본 학생들도 이게 중간중간에 오류가 되거나 비문으로 나오는 문장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한국인들이 자주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를 굉장히 잘 못 맞추더라고요.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문에서는 그가 모자를 쓰고 길을 걸었다라고 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옮겨 적을 때 따이마우즈가 모자를 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쓰다라는 착용하다라는 이 따이라는 글자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이 따이 그냥 지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따위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쓰는 거죠. 근데 모자를 가지다라는 의미지 모자를 쓰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출어랑 목적어랑 일치가 되게 호응이 되게끔 쓰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장 성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이것은 사실상 6급의 독해 일부분도 그런 형태로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틀린 문장 고르기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될 성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한국말 그대로 문장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반드시 써야 될 것들을 빠뜨려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 중에서 수어를 많이 빠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他突然一种流泪的感觉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쭉 썼는데 갑자기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라는 거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쓴 거예요.他突然해놓고 갑자기 울고 싶은 기분이야 라고 적어놓은 거죠. 근데 정확하게 보시면 타가 주어죠. 투라는 부사죠. 그래 놓고서는 일종의 울고 싶은 감정이라는 목적어만 있지 이 글에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간주에는 명사입니다. 느낌이라는 명사죠. 느낌을 가지다라는 동사를 써줬어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가 요 하나만 집어넣으면 될 것을 그걸 안 집어넣어서 비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돼서 코어펀, 감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수어, 목적어는 정말 여러분들 아주 신경 써서 풀어야지 나는 되게 잘 쓴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면 이런 기본 문법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접속사 말씀드렸죠. 접속사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의도적으로 인웨이 수어이나 수에란 딴시처럼 기본적인 그런 접속사이지만 좀 고급 표현으로 적어봤어요. 그래서 인웨이 수어를 써도 되지만요. in A, R, B 하면 뭐예요? A 때문에 B를 하는 거죠. 이 원인 때문에 B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웨이 수어보다 조금 더 고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내가 좀 펼쳐서 글을 써보겠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에란 딴시, 지인관 란어로 대체를 해서 쓰는 것도 좋죠. 뭐뭐 했어. 근데 뭐뭐 했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비록 뭐뭐 했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뭐뭐 했어. 훨씬 더 매끄럽게 논리적으로 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포진얼체 이 세 가지의 접속사는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걸 글에 접목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갑니다. 성어 및 고급 표현을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내가 작문에 대해서 조금은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글다운 글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 하면요. 한 방으로 조금 가산점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어 및 고급 표현으로 가산점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문에서 언급된 성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평상시 여러분이 성어를 몇십 개씩, 몇백 개씩 막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6급은 사실은 성어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성어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성어를 마음대로 쓰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원래 썼던 성어인데 내가 아는 성어야. 근데 얘가 쉬워. 그럼 얘를 기억했다가 그대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어를 자기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성어는 또 워낙 조금 쉽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안 사용하는 이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문에서 언급된 성어를 그대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평소에 자주 쓰는 고급 표현을 좀 익히시는 게 좋은데요. 어려운 표현 말고요. 아주 기본적인 표현들이요. 제가 여러분이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표현의 문어체적인 고급 표현을 좀 적어봤어요. 보시면 바자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을이라는 대표적인 계사인데 이 바자를 쓰는 자리에 대신 찌양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랑 찌양이랑 똑같다는 건 우리가 5급이랑 6급이랑 독해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숙지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바를 쓰는 대신에 어차피 바를 쓸 건데 바 대신에 내가 한번 찌양을 써볼까? 그러면 조금 더 고급 표현이 돼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찌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비단 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독해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찌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찌우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삐엔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찌우구문 같은 거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근데 이 찌우구문 쓸 바엔 찌우 대신에 삐엔을 써주면 괜찮네 하고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종라이 메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 뭐뭐 한 적이 없다 하는데 고급 표현 종웨이. 종라이 뿌 같은 경우 여태까지 뭐뭐 하지 않는다. 다 4, 5급에서 배웠던 거죠. 종부. 그래서 이런 식의 문어체적인 표현들 어차피 많이 나오는데 알고 있는 표현을 싹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종라이 메이어의 경우에는 웨이로, 뿌의 경우에는 그대로 뿌를 살려서 간다는 거 외우실 때 이거 좀 디테일하게 신경 쓰면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나왔습니다.
一点儿也没有，一点儿都没有.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 6급에서 보시면 하오라는 단어가 조금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밑에 이제 해놓고서는 털모자 들어가게 좀 글씨 쓰는 거 조금만 기억하시면 하오뿌 정도는 이디얼또뿌의 의미 대신에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위에라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많아지다라는 거 사자성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자성어 위르 주의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날이 증가합니다라는 거. 평상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표현들이 정말 완전히 어려운 표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6급 독해를 해나가시면서도 아주 쉽게, 심지어 5급 독해에서도 되게 많이 봤던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숙지해 놓으시면 정말 거창한 미사여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것에서 여러분들이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적중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보시면 모범 답안을 조금 이제 풀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급에서 제목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목을 정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제가 처음에는 제목 쓰지 말고 쭉 글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쓰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처음엔 그런데 시험장 막상 가면 나중에 제목 쓰는 걸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읽다가 아주 핵심이 되고 포인트가 되는 거 길게 쓰시지 마시고요.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근데 그게 핵심적으로 교훈까지 연결되는 단어 같은 걸 딱 정해놓고 그거를 딱 제목에 쓰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범 답안 구체적으로 아까 살펴봤던 그 1단락부터 시작해서 모범 답안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장 구조와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글을 쓰는 걸 제가 이때까지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잘 보시면 처음부터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깡정리더 광고 공스가 나와요. 막 세운 광고 회사가 이제 주어예요. 걔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데 일단 끊어 놓으시는 거죠. 주어가 뭐예요? 규모가, 수로는 뭐죠? 작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꼬에모 샤오로 시작을 하지만 조금 내가 고급 표현을 쓸 수 있다 하면 더 클리엔까지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쭉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더라도 주어는 규모고 규모가 작다. 주어 수로는 딱딱 짚고 기본 문법은 짚고 가시는 거죠. 또 창업 초기에 놓고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n A, R, B를 정확하게 사용을 했어요.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 뭐밖에 못 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인후의 수어로 가거나 돈이 없어. 못 샀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맥락을 이어주기 위해서 in A, R, B 구문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사실상 눈에 보는데요. 이것만 쓰면 돼요. 그들은 샀어. 뭘? 잘 눈에 띄지 않은 광고판을. 주어, 수어, 목적어만 써도 딱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여구가 아니더라도 이 주술목 딱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很难找到有兴趣的를 안 써도 돼요. 고객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본 구조만 딱딱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그래 미사여구 떠나서 주, 술, 목 위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급 표현을 통해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공략을 또 설명을 적용을 좀 시켜봅니다. 보시면 쭉 읽다가 사실 이게 광고회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컨택을 하고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게 나오는데 이 단어는 반드시 써야 되는 단어였어요. 이 문장 속에서. 그래서 이건 내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다. 그냥 주어 꽁주어로 쓰면은 완전한 표현은 전달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급 표현이라도 내가 완전히 버리지는 말고 이 표현은 이 글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보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쭉 가시다가 뭐뭐 하고 나서 접속사 사용하고요. 那个公司的经理显然一点都没有兴趣인데요. 그걸 하우로 썼어요. 원문에도 이제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고급 표현을 써주고 평상시에 글자 쓰는 건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기본적으로 쉬운 표현을 보면요. 여기 까이 같은 경우는 저거 공스를 까이로 바꾸는 거. 이디어의 메이오 같은 경우는 하우로 바꾼다는 거. 이게 들어가는 문장들은요. 어느 글에서나 나와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표현들은.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표현들을 잘 숙지하고 계셔서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마시고 활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물론 제가 이렇게 쭉 적중 이론과 핵심 전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이론들을 다 들었어도 좋은 성적을 얻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학습을 할 때 학습 비법을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평소에 이것만은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이걸 평상시에 쓰면서 직접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히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이 학습 비법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독해하고 핵심 내용을 암기하는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10분 동안에 2번 읽을 수 있는 거는요.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는 성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독해 지문도 읽다가도 이 지문 되게 괜찮네. 이야기 형식, 우다이 꾸시라던가 이야기 형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독해 지문이더라도 얘들 평상시에 그냥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정해놓고 처음부터까지 쭉 한번 읽고 덮어놓고 한국어로 얘가 이래서 이렇게 했어. 그래놓고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중국어를 한번 풀어보고 평상시에 글을 좀 빨리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주어, 수로, 목적어 나눠서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시간을 딱 정해놓고 5분, 10분 딱 정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끝까지 읽어내는 연습. 시간에 대한 감은 반드시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독해하고 핵심 내용 암기하는 연습은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어, 수로, 목적어 얘기를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서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주어, 수로, 목적어를 평상시에 끊어서 하는 연습은 정말 모든 쓰기뿐만 아니라 듣기, 독해까지 6급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확하게 주어, 수로, 목적어를 파악하여 독해 때도 주술목, 작문할 때도 주술목 생각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학습 비법 중에 하나인 게 글씨 쓰기 연습 미리 안 해놓으시면 크게 낭패 보실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아주 쉬운 글자예요. 예를 들어서 쭈어, 꽁주어의 쭈어라던가 칠판의 판이라던가 막상 쓰려면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어려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단어 글씨 쓰는 연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4급 때 5급 때 다 숙지하고 알고 있어서 쓸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은 직접 써보셔야지만 시험장에서도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비법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적중 특강을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오늘 드렸던 이 특강 내용들, 핵심 전략들, 비법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또 자기 걸로 만드셔서 HSK 6급 쓰기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